복사꽃은 연분홍색인데 꽃 안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붉어져 요염한 느낌을 준다. 과일꽃 가운데 가장 섹시한 꽃이 아닐까 싶다. 박완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환향기가 느껴지는 꽃이다. 안녕하세요. 달밤 책소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셨어요? 저희 동네는 비가 좀 오락가락 했는데요. 저는 오늘 비가 오는 줄 모르고 빈손으로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오진 않아서 난감한 상황은 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하루 종일 내리거나 하는 날이 아니면 우산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참 번거로워요. 그렇다고 또 안 가지고 다니기엔 뭔가 불안하고 참 애매한 날씨죠.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비를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곧 장마도 시작될 것 같고 하니 작은 3단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혹시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화단에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 있는데 오늘 비를 좀 맞아서 그런가 참 싱그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보통 나이가 들면 꽃이나 자연 이런 식물들이 막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딱히 꽃이나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진지하게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는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런 자연의 경이로움, 꽃의 아름다움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막 센치해지고 뭔가 달관한 느낌으로 자연의 빛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하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요즘 전 자연이 좋고 참 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며 가며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다양하고 예쁜 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꽃에 대해서 잘 아세요? 사실 전 장미, 개나리, 진달래, 남들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꽃들 외에는 정말 모르거든요. 사실 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꽃을 많이 접했던 경험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각각의 아름다움을 구별하고 다 이름을 불러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꽃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김민철 작가님의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이나 수필을 보면 저는 소재도 문체도 마치 엄마의 글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푸근하고 정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이 책은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들을 오로지 꽃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작품 속 하나의 배경이나 또는 스쳐 지나가는 비유적 표현으로만 여겨질 수도 있는 그 꽃의 생김새나 특성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 즐거움이 참 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그 존재도 이름도 생소했던 다양한 꽃들, 그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동안은 몰라서 또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놓치고 있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던 책이었습니다. 꽃과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님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꽃에 완전 문외한인 분들, 정말 꽃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추천합니다.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살짝 흥분한 나머지 좀 수다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 이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꽃의 작가 박완서를 말하다. 박완서 소설을 읽으며 유난히 꽃이 많이 나오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어떤 특징을 지닌 꽃인지, 소설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소설에서 주요 소재나 상징으로 등장하는 꽃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내 오랜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제목에서부터 싱아가 나오는데 어떤 대목에서 싱아가 나오는지, 싱아는 어떤 식물이며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가면 싱아를 볼 수 있는지 등을 전하는 것이다. 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지 17년, 꽃에 대한 글을 본격적으로 쓴 지도 7년쯤이 지났다. 학창 시절부터 수많은 소설을 읽으며 문학 담당 기자를 꿈꾸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설을 쓰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박완서의 열렬한 팬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완서 소설에는 꽃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꽃에 대한 묘사도 훌륭하다. 꽃의 주인공의 성격이나 감정에 이입하는 방식도 탁월하다. 능소화를 분홍빛 현아, 장작더미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한 아주 오래된 농담. 버스 차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처녀가 처음 이성에게 느낀 떨림을 박태기 꽃에 비유한 친절한 복희씨 등이 대표적이다. 한 해를 꼬박 박완서 소설에 묻혀 살았다. 돌이켜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을 다시 읽으며 고민한 시간이었다.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끄덕이며 소설을 읽고 글을 썼다. 대부분의 경우 소설에서 꽃이 핵심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박완서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니 꽃을 중심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 책을 쓰면서 꽃으로 박완서를 읽는 것이 박완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 박완서 소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읽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든 박완서 소설만을 모아 원 없이 꽃 이야기를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2020년 1월은 박완서 작가의 9주기다.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야생화 공부도 하면서 박완서 소설을 다시 또는 새롭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책과 함께 꽃의 작가 박완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조잘되는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사꽃잎, 그리움을 위하여
복사꽃. 환향기 있는 꽃. 그리움을 위하여는 박완서가 2001년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현란한 문장,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 꽃을 양념처럼 살짝 얹는 솜씨 등 박완서 글쓰기의 특징을 골고루 담고 있다. 비교적 부유한 나는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자란 사촌동생을 팥줄부처럼 부린다. 사촌동생은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날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수고비를 넉넉히 쳐주니까 동생도 바라는 바일 거라고 자위한다. 사촌동생은 바지런한 데다 음식과 살림 솜씨가 좋았고 얼굴도 예뻤다. 젊어서 어른들이 인물값 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 나와 사촌동생이 차례로 남편을 여인 후 사촌동생은 남해 사량도라는 섬 민박집에 피서를 간다. 그런데 동생은 몇 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나는 그 민박집에서 동생을 부려먹고 있을 거라 단정하고 맹렬한 적의를 느낀다. 그러나 동생은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그 섬의 점잖은 선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사촌동생의 말을 들으며 나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명랑하게 조잘되는 시냇물 위로 점점이 떠내려오는 복사꽃잎을 떠올렸다. 다음날 물맥이 말린 걸 한 보따리 들고 내 앞에 나타난 동생을 보자 그저 반갑기만 해서 허둥대며 맞아들였다. 석 달 만에 만난 동생은 어찌나 생기가 넘치는지 첫 근치 논 딸 자식이라 해도 그만하면 시집 잘 갔구나 마음을 놓고 말 것 같았다. 나는 동생을 보고 조잘되는 시냇물 위로 점점이 떠내려오는 복사꽃잎을 떠올린다. 복사꽃잎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화사한 복사꽃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알 것이다. 어떻게 목소리를 복사꽃잎에 비유할 생각을 했을까? 전형적으로 청각을 시각화한 문장이다. 복사꽃은 연분홍색인데 꽃 안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붉어져 요염한 느낌을 준다. 과일꽃 가운데 가장 섹시한 꽃이 아닐까 싶다. 박완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환향기가 느껴지는 꽃이다. 조지훈의 시 승무에서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듯 두 방울이여 라는 구절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에서 사촌동생은 나이가 환갑이 넘었지만 볼이 늘 발그레하고 주름살이라고는 없는데 살피듬까지 좋아서 5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촌동생을 꽃에 비유한다면 복사꽃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이처럼 박완서는 꽃 하나를 선택해도 최적의 꽃을 택한다. 작가가 어떤 꽃을 선택할까 고심한 끝에 복사꽃을 떠올렸다면 분명 딱 들어맞는 표현이나 문장을 발견했을 때 느낀다는 황홀경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다. 박완서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도 여인의 요요함을 복사꽃에 비유했다. 이 소설의 오빠의 죽은 전처에 대해 그가 여자의 얼굴에 피어난 복사꽃 같은 요요함만 보고 그 안에 번창하는 고약한 병균에는 눈멀어 열병처럼 사랑하고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다. 복사꽃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의 그림에 자주 나온다. 이중섭의 그림 벚꽃 위의 새는 은은한 푸른빛을 배경으로 하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인데 사실은 벚꽃이 아니라 복사꽃을 그린 것이다. 이중섭은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쾌유를 비는 의미에서 천도 복숭아를 그려주었다. 그의 그림에서 복사꽃은 무릉도원, 즉 낙원을 상징하는 꽃이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면 사촌동생은 영감님하고 둘이서라면 죽어도 그만이다 싶은데 뭐가 무섭겠어 라고 말한다. 나는 동생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동생을 자매애가 아닌 상전의식으로 바라보았음을 느낀다. 동생에게 항상 베푸는 입장이라는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내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고 동생이 사는 사량도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지닌다. 그리움을 위하여라는 제목은 이 부분에서 따온 것 같다. 박완서는 2007년 10월 이 소설이 실린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리움을 위하여는 실제로 제 사촌동생 얘기라며 동생은 소설에서처럼 사량도 어부와 결혼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움을 위하여에 동생은 음식 솜씨가 좋았다. 구매 해놓고 가는 밑반찬은 누가 맛있다고 칭찬만 해주면 아낌없이 덜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기도 하다. 라는 문장이 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그에 져서 내가 읽은 박완서에서 구매라는 부사가 보석처럼 작품 전체에 딱 하나 박혀있다. 금강석은 단 하나면 족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해당 글의 제목도 아예 아주 멋지게 쓰는 부사 하나라고 달았다. 모르고 읽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정확한 뜻이 궁금해 찾아보니 구매는 남모르게 틈틈이라는 뜻이었다. 구매의 방언이라는 구미는 박완서 소설 곳곳에 나온다. 구매가 보석처럼 작품 전체에 딱 하나 박혀있는 것처럼 복사꽃도 작품 전체에 딱 한 번 나온다. 복사꽃도 단 한 번으로 족한 것 같다. 원이 좀 뺨치는 과일꽃의 자태. 사과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는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과일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과일꽃이 피는 4, 5월엔 온갖 꽃이 만발할 때여서 과일꽃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일꽃이 자태가 웬만한 원예종꽃이나 야생화 못지 않다. 특히 사과꽃, 백꽃, 복사꽃, 앵두꽃, 모과꽃 등은 꽃도 어여쁜 데다 얘기거리도 많다. 사과나무 꽃은 하얀 꽃잎 5장에 황금색 꽃술이 달린다. 꽃봉오리는 처음에는 분홍색을 띠다 활짝 피면서 흰색으로 변하는데 분홍색이 아직 남아있을 때가 가장 예쁘다. 그즈음 사과꽃은 수줍어 살짝 붉어진 아가씨의 볼을 연상시킨다. 사과꽃은 향기가 좋다. 이 향기는 잘 익은 사과가 가득 담긴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 맑고 싱그러운 향기다. 은희경의 소설 새해 선물에선 사과꽃 향기가 조숙한 소녀의 풋사랑을 상징한다. 새해 선물은 남도의 소읍에 사는 조숙한 소녀가 주인공인 성장소설이다. 삼촌의 서울 친구 허석이 서울에서 남도로 내려왔을 때 가족들은 심야 영화를 본 다음 과수원길로 산책을 간다. 이것이 풋사랑의 시작이다. 가슴이 설레는 걸 보면 진정 나는 사랑에 빠진 모양이다. 과수원이 가까워질수록 꽃향기가 진해진다. 사과꽃 냄새다. 삼촌과 허석이 앞서서 걷고 그 뒤를 나와 이모가 따라간다. 어두운 숲길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고 사과꽃 향기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하늘에는 별도 있다.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다만 허석, 그와 밤 숲길과 사과꽃 향기뿐이다. 사과꽃 향기에 쌓여 그와 내가
봄숲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과수원의 사과나무 꽃은 이 소설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나는 허석이 그리울 때마다 8월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풋사과가 매달린 과수원 길을 한없이 걷는다. 풋사랑이라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요즘은 서울 종로 길거리나 공원 같은 곳에도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 과수원까지 가지 않아도 맑은 사과꽃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공지영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에는 백꽃 같은 여자 소희가 나온다. 이 소설은 신부 서품을 앞둔 젊은 수사 요한이 세속 여성과 사랑에 빠져 방황하다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젊은 수사를 사랑에 빠지게 한 주인공은 아바스, 대수도의 원장의 조카 소희였다. 요한 수사가 소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불암산, 요셉 수도원, 흰 백꽃. 그래, 그녀의 이름을 여기에서 처음 발음해보기로 한다. 김소희, 소와 데레사.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헐렁한 완두콩빛 스웨터에 무릎까지 오는 나풀거리는 흰 스커트를 입었고 납작하고 세련된 연두빛 데크슈즈를 신고 있었다. 내가 멀리서 그 아름답고 하늘하늘한 실루엣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다른 수사와 백꽃 사이를 걷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를 쓸어올리다가 함께 걷던 수사의 무슨 말인가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어댔다. 내가 처음 본 것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었다. 검은 수도복을 입었지만 29살의 젊은 요한 수사에게 흰 백꽃 사이로 걸어가던 그녀의 무릎 아래서 흔들리던 흰 스커트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요한 수사는 아바스의 지시에 따라 소희의 논문 연구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요한 수사는 신부 서품을 앞둔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더구나 소희에게는 어릴 때 약속한 헌신적인 약혼자가 있었다. 결국 소희는 떠나고 요한은 이별의 고통을 겪는다. 백꽃은 흰색 꽃잎 5장에 검은 점을 단 꽃술이 조화를 이루어 깨끗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꽃이다. 은은한 향기도 좋다. 특히 5월 산들바람에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은 환상적이다. 이 소설을 읽고 백꽃이 피일 무렵 불암산 기슭에 있는 요셉 수도원에 가보았다. 나풀거리는 흰 스커트를 입고 흰 백꽃 사이를 걷는 아가씨는 볼 수 없었지만 드넓은 과수원에서 마침 절정에 이른 하얀 백꽃을 원없이 볼 수 있었다. 앵두나무 꽃은 동글동글 귀여운 꽃잎에 꽃술 아랫부분에 붉은 빛이 돌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경복궁에 가면 유난히 앵두나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경복궁에 앵두나무가 많은 데는 사연이 있다. 문종실록에는 문종이 왕세자 시절 앵두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세종이 앵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효심이 깊은 문종이 손수 앵두나무를 심고 직접 물을 주면서 정성껏 길렀다는 것이다. 세종은 여러 곳에서 진상하는 앵두도 많지만 세자가 따다 준 앵두라 더욱 맛이 있다며 세자의 효심을 칭찬했다. 모과는 무엇보다 울퉁불퉁 못생긴 것이 특징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나 꽃이 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봄에 진한 분홍색으로 피어나는 모과꽃이 뜻밖에도 아주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기까지 아주 좋다. 과일꽃 가운데 여왕을 뽑는다면 아마
모과꽃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모과꽃을 고를 것 같다. 모과나무는 꽃도 예쁘지만 숲이도 아름답다. 매끄러운 줄기에 있는 얼룩얼룩한 무늬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적이다. 이처럼 과일나무들은 과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쁜 꽃도 선사하는 고마운 나무들이다. 따뜻한 봄날 과일나무가 있으면 꼭 한번 꽃과 눈을 마주쳐 보기 바란다.